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를 받은 홍영기입니다. 저는 현재 청주대학교에서 스포츠 재활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 재활학 분야를 연구하는 의사로서 지금 이 주제에 나와 있는 대로 요즘 이제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죠. 이 메타버스 시대, 이 헬스케어 기술을 스포츠 재활학 분야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스포츠 재활학뿐만 아니라 의학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메타버스 헬스케어 기술이 어떻게 접목되고 응용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또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왔네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네. 자, 어린 시절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면 그것이 이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꿈을 꾸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저도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강의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제목이 메타버스 시대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과 미래 비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즘 과학 기술을 또 흔히 뭐 디지털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지털 기술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네. 자, 디지털 기술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자, 디지트라는 것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보가 숫자로 환원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자면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어린 학생, 네. 학생도 여러 가지 컴퓨터로 뭐 파일 같은 것들 주고받죠, 그죠? 그죠? 네, 그죠? 네, 그래서 뭐 어린 나이엔 뭐 게임에 대한 파일도 주고받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문서 정보나 아니면은 영상 정보나 이미지 정보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파일을 주고받죠. 여기서 말하는 그 파일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정보들,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숫자로 이렇게 환원시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지털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디지트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수를 셀 때 손가락으로 셌어요. 지금도 가끔 손가락으로 수를 세기도 하죠. 뭐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디지털의 원래 의미는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디지털 기술의 시대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 디지털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끝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와 접속을 한다 이런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손가락으로 뭐 현미경도 있고 이렇게 요거 이제 바이러스 세균을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또 그밖에 여러 가지 것들 뭐 심전도 파형도 있고요. 요건 이제 캔디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유전자를 의미합니다. 즉 이 디지털 기술로 요 가상의 인터페이스 환경을 통해서 모든 신체에 대한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네, 다음. 네, 네, 네. 자, 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메타버스를 활용한 이 헬스케어 기술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도 뭐 그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 같은 것들 차고 있죠, 그죠? 혹시 차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자, 네, 자, 우리 사회자 선생님, 자, 그런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지금 현재 뭐 혈압 수준이라던가 또 기타 여러 가지 건강 정보들을 우리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이 헬스케어 기술의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헬스케어 기술을 통해서 우리 의료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 스포츠 재활학을 연구하는 의사지만 또 저의 또 다른 하나의 관심사는 의학의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의학의 아버지라는 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의학의 아버지 누구죠? 학생 어린 학생 되게 훌륭하네요, 그죠? 히포크라테스죠, 그죠? 네. 자,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그 글들을 모은 책을 히포크라테스 전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틈틈이 그 히포크라테스 전집을 읽어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의학의 근본적인 네 가지 어려운 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히포크라테스의 4대 난제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 먼저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혹시 어떤 마크인지 아시나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마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어떤 세계 지도가 있고 또 뱀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죠? 저 뱀이라는 것은 의료계 분야에서 지혜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그 뱀이 지팡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라는 것은 그리스 시대 의사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팡이가 의사의 상징이냐 하면 과거에는 의사의 숫자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한번 만나려면 이제 의사가 지팡이를 짚고서 먼 곳을 다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의 지팡이라는 것은 결국에 환자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대 시대에는 사실 이제 동네 병원이 많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의사를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지금 현재에도 많은 나라들, 예를 들어서 뭐 선진국이라 불리는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의사를 만나려면 경우에 따라서 몇 달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현재까지도 의사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동네 의사들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정말 꼭 필요한 순간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의사를 만나는 건 어렵죠, 그죠? 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렇게 의사를 만나는 것이 의사와 환자가 가까이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히포크라테스가 설정한 4대 난제 중에 두 번째는 정밀한 처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처방이 어려운 이유는 사람과 상황마다 계속 변하는 처방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히포크라테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제 다른 학문들 예를 들어서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있었던 다른 뭐 자연과학이나 수학, 천문학 같은 것들의 경우에는 모든 정확한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릴 때는 정확한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의학의 중요한 난제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병원에 가시면은 보통 한 3일치 정도 약을 처방하죠, 그죠?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3일 후에 의사를 다시 3일 후에 환자를 다시 오게 해서 뭐 계속 병원의 수입을 이렇게 올리려는 그런 방법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3일간 그 약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만일에 약이 적절히 듣고 있으면 약의 처방을 변경하지 않고 만일에 약이 충분히 듣지 않으면 약의 종류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의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자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 그 순간 가장 최선의 약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지적한 의학에서는 정확한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뭐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의 컨디션은 계속 변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앞에 있는 학생, 자, 오늘 아침에 식사를 했나요? 그래요. 오늘 아침에 어떤 걸 먹었죠? 김밥이 좋은 걸 먹었네요. 네, 좋아요. 자, 우리 앞에 또 어린 학생, 아침 먹었나요? 어떤 걸 먹었나요? 카레, 좋아요. 자, 우리가 카레를 먹었을 때하고 김밥을 먹었을 때, 그때 그것이 이제 우리 몸에 미친 영향이 조금은 달라지겠죠, 그죠? 자, 근데 카레나 김밥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음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미친 영향과 그것이 아니라 편의점 도시락이나 아니면은 햄버거를 먹었을 때 그것이 사람의 몸에 미친 영향은 또 달라집니다. 그러겠죠? 아니면 아침에 바빠서 굶게 되면은 또 우리가 굶었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미친 영향도 다를 테고요. 아니면은 어저께 전날 밤에 뭐 충분한 수면을 취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미친 영향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죠? 또 뭐 최근에 뭐 운동을 열심히 했는가 아니면은 최근에 좀 게으르게 생활을 했는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의 상태를 변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변화된 상태에 맞춰서 어떤 약을 처방한다라는 것은 정밀하게 처방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바로 의학에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든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히포크라테스가 선정한 세 번째 어려움은 경과의 예측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병에 대해서 똑같은 처방을 받은 이후에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예후를 맞게 되는지는 경우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병원의 지시사항을 뭐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또 어떤 식의 생활을 하는가, 또 어떤 식의 음식을 먹고 어떤 식의 생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경과는 수없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적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경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히포크라테스의 네 번째 난제는 질병의 예방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좋은 식단과 운동과 수면 관리 등 건강한 삶의 어떤 실천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거 모두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또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근골격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여러 치료를 받은 이후에 어떠한 지시를 어떤 조언을 의사 선생으로부터 받냐하면은 병원에서 이렇게 알려준 운동을 꾸준히 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지시를 받죠.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따르시는 환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병원에 있을 때는 이제 자기가 정말 충실하게 운동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해도 집에 돌아가면은 계속 옆에서 계속 이제 보살펴주고 케어하고 이렇게 간섭해준 사람이 없죠, 그죠? 그래서 되게 이제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운동을 실제로 수행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한 이유로 질병의 예방을 위한 어떤 생활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 사안이 히포크라테스가 말하는 의학의 근본적인 네 가지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 4차 산업 시대라고 하죠. 요 메타버스를 이용한 이 헬스케어 이 기술로 이러한 네 가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현대 이 기술로 어떻게 이런 네 가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 이 온택트의 시대라고 이제 현대를 부르는데 온택트란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온라인으로 컨택트한다. 즉 지금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택트 과학 기술을 이제 가장 첨단으로 만든 것을 바로 이제 메타버스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메타버스의 정의를 보자면 메타버스란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디지털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인터넷 기반으로 확장된 현실 세계를 의미합니다. 자, 메타버스 시대는 이렇게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디지털 세계라고 했는데 이러한 메타버스 환경이라는 것은 어떠한 현실과 무관한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아주 극사실화한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뭐 병원에서 의사는 환자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현실에서 만나는 어떤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실제 그 환자가 안고 있는 건강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기타의 것들을 그냥 현실 대면만으로는 알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메타버스 환경을 이용해서 그 환자의 데이터 정보를 어떤 확장된 디지털 세계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좀 더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는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먼저 메타버스 세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자, 이것은 이제 가상의 어떤 회의실을 나타내는 것인데, 자, 여러분 그 페이스북이라고 아시죠? 자, 페이스북의 창립자가 누구죠? 자, 마크 주커버그죠, 그죠? 네. 그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이 메타버스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떤 그 첨단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는 이제 자기 이제 그 임원진들 중역들과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이런 메타버스 아바타 환경을 조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 회의실을 만들어서 회의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요거 이제 중앙대학교의 메타버스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대학교는 이러한 메타버스 환경을 통해서 이제 병원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의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은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한 정밀의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과 수술의 영역인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어떤 사람이 고글을 쓰고 어떤 이미지를 보고 있죠.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은, 요건 이제 어떤 그 근골격계 이미지인데, 요거는 어떤 사람의 근골격계를 이렇게 3D 홀로그램으로 재현해 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근골격계 모습뿐만 아니라 인체 내부 모든 것을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3D 모습으로 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영상 촬영을 하죠. 예를 들자면 뭐 엑스레이도 촬영할 수 있고 MRI도 촬영을 하죠, 그죠? 그런데 그러한 영상 촬영은 이제 2D 영상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 이렇게 3D 홀로그램 영상으로 환자의 모습을 이렇게 확장 현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요거는 실제 사람의 크기로 만든 것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 사람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요 강의실 크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 강의실 크기로 사람의 모습을 만들고 치료자는 마치 어떤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듯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사람의 몸의 구조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모습을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선 어떤 것을 하냐 하면은 두 번째에서는 그 확장된 사람의 모습의 홀로그램에 대해서 가상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 수술을 통해서 수술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를 미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수술하는 것이 최선의 수술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실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수술을 할 때, 자, 이제 우리가 손으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로봇 수술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술합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제 가장 친한 친구가 꽤 유명한 외과 의사입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얼마 전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어떠한 고민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현재 자기의 손기술은 인생의 절정에 올라 있고 뭐 세계 기준에서도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고민이 있냐 하면은 지금 현재 자신의 손기술이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제 사람의 손에 이제 정확한 정밀한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인생의 절정기에도
사람의 손을 아주 정밀하게 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겠죠? 자, 근데 그러한 것들을 바로 이렇게 로봇 수술 시스템을 통해서 매우 정밀한 조절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로봇 수술 시스템은 매우 정밀하게 그 손에 조절을 가능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수술 시야를 확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큰 수술 시야로 매우 정밀한 수술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제 그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많은 병원들에 이제 보급이 되고 이 수술의 영역도 계속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다빈치 수술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서 제주도로 이제 여행을 갔다로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거기서 갑작스럽게 응급 수술을 할 일이 생겼다고 해보죠. 근데 그 응급 수술이 매우 특별한 수술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만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러한 경우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수술할 수 있게 되냐 하면은 이러한 로봇 수술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의사가 원격으로 수술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필요한 순간 필요한 의사를 바로바로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네. 자, 그렇다면은 외과 수술 영역 말고 또 다른 영역에서 이 메타버스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신체 상태 지속적 모니터링과 예측에 이 메타버스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 그렇게 매일 자주 가는 것은 아니죠, 그죠? 자, 옆에 우리 아버님, 네, 평소에 이제 건강 검진을 위해서 병원에 한 어느 정도 주기로 다니시나요? 그죠? 1년에 한 번 정도 보통 그렇게 다니시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을 때, 자, 그 순간에 그 여러 가지 생체 지표들이 평소에 그 사람의 몸에 정말 실제적인 지표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는 날 그날의 컨디션 혹은 그 주의 컨디션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주 이상적으로 아이디얼하게 환자의 몸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매 순간 환자의 몸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측정하고 그것을 빅데이터로 처리하는 그런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겠죠? 자, 근데 그러한 것을 이제는 가능하게 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요건 이제 당뇨 상태를 측정하는 그러한 어플과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그 흔히 많이 늘어나는 병 중에 대표적인 병이 당뇨병이죠, 그죠? 그래서 이 당뇨병도 사실 하루 중에 매일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가, 또 우리가 전날 어떤 잠을 어떻게 잤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생활했는가에 따라서 그 혈당의 수준은 계속 변이합니다. 근데 이 기계는 이게 이제 왓슨 IBM 당뇨 앱이라는 기계인데 요거는 이제 몸에다가 센서를 부착하고 하게 되면 이 센서에서 매 순간 당뇨 그 혈중에 있는 그 혈당 상태가 기록이 됩니다. 근데 기록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앱이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당뇨 패턴을 분석하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실시간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순간 이제 몇 시간 후에 어떤 혈당이 오를까 내릴까에 대한 예측 정보도 미리 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마치 주치의가 실시간 옆에 있는 것처럼 혈당에 대한 관리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건 이제 반지죠, 그죠?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차고 다니는 반지인데 이 반지에는 센서가 있어요. 이 센서를 통해서 어떤 우리 그 심장의 움직임, 또 어떤 호흡의 움직임, 또 스트레스 지수, 활동량,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신체 지표들을 또 실시간으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 또 안경이 있죠, 그죠? 예. 이 안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눈동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뭐 집중력이나 피로도를 알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안경은 이제 우리가 우리 머리 얼굴에 이렇게 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 움직임의 그 각도를 측정을 해서 우리의 자세와 걸음걸이, 운동량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요 옆에 있는 거는 가슴에다가 이제 패치를 차고 있는데 이 패치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심장의 박동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언제 어느 순간 사실 심장마비가 올지 모르죠, 그죠? 근데 이 패치는 우리의 심장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서 어떤 심장의 움직임에 이상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바로바로 이제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심장에 대한 검사를 받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뭐 몇 달에 한 번 가서 이렇게 심전도 체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평소의 심장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 순간 심장의 움직임을 체크하고 그 모든 결과값을 이제 빅데이터로 체크를 해서 그 사람의 실제 심장 상태를 정확하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옆에 보면은 어떤 어린아이가 또 가슴에 패치를 차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어린아이의 이 소녀의 이 호흡 상태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지금 현대 사회가 돼서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늘어나는 질병 중에 뭐 알러지, 아토피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알러지, 아토피와 관련해 가지고 그것과 이제 유사한 기전으로 또 이제 소아 천식이 많이 늘어났어요. 자, 천식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우리 기도, 호흡기가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우리 기관지가 좁아지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숨을 쉬기 어려워지겠죠, 그죠? 그때는 이제 응급처치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 가슴에 차는 패치는 이렇게 이 어린아이의 이 호흡 패턴을 분석을 해서 천식이 일어날 것 같을 때 미리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미리 천식 발생을 경고하기도 하고 평소의 호흡 상태를 측정을 해서 이 어린아이의 이 호흡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이제 이 시계 스마트워치가 있는데 이 스마트워치는 건강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스마트워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사용하는 뭐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보다 좀 더 전문화된 건강 기능 측정기로서 뭐 심장 상태, 또 뭐 어떤 수면 패턴이라던가 활동량, 또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를 비롯해서 다양한 신체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그런 스마트워치가 되겠습니다. 또 옆에 보면은 이제 발에다가 어떤 뭐 발찌를 차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은 이 사람의 보행 패턴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파킨슨 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파킨슨 병이라고? 이제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우리 이제 그 뇌 운동 신경의 이상으로 보행 패턴의 변화가 오는 그런 질병인데 요 발에 차는 요 웨어러블 기구는 보행 패턴을 분석을 해서 보행 패턴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평가하고 또 예측하고 이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앞장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이제 우리의 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그런 몸에 착용하는 그런 장치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착용하는 장비가 순간순간 어떤 치료를 위한 처방 작용을 하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그림에 나오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하얀색의 조끼를 차고 있죠, 그죠? 이 조끼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 조끼냐 하면 좀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 그래서 뭐 언제든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분이 차는 조끼인데 이 조끼는 이 조끼를 착용한 사람의 심장의 박동 상태를 분석을 해서 만일에 심장마비가 올 것 같으면 바로바로 여러 가지 이제 전기 충격을 통해서 다시 심장의 움직임을 정상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끼는 정말 심장병 환자들에게 주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모습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전 슬라이드에서 그 매 순간 그
피 속에 있는 혈당의 수준을 측정하는 그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그 장비를 응용한 장비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자,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 중에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당뇨병과 관련된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죠? 아, 인슐린이죠, 그죠? 아, 네. 자, 요 장비는 어떤 장비냐 하면은 만일에 이제 우리의 혈당 수준이 오른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나올까요? 네, 인슐린이 나오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의 혈당을 측정하면서 필요한 인슐린이 그때 맞춰서 실시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비는 이제 그 손목에 차는 시계 장비인데 요거는 어떠한 기능이 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파킨슨 병이라든가 또 그런 질병들은 어떠한 그 증상이 있냐 하면 이렇게 막 손이 떨리는 증상이 있어요. 혹시 뭐 그런 분을 보셨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손 떨림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증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는 그러한 증상을 가진 분들이 차는 장비인데 이 시계의 기능이 뭐냐면 자, 우리에게 손떨림이 일어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의 뇌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운동 신호가 손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 시계는 뭐냐면은 비정상적인 운동 신호가 갈 때 그 운동 신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항해서 정상적인 운동 신호가 우리 뇌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신호를 보내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을 응용하면 이제 우리의 운동신경 시스템이 다시 정상화 시스템으로 돌려주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어떤 뼈죠? 척추뼈죠, 그죠? 자, 보면 이제 우리 주변에 동네 둘러보면은 대단히 많은 척추 클리닉들이 있죠, 그죠? 그 척추 클리닉이 대단히 많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척추 질환 환자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척추 질환 환자들이 겪는 가장 그 어려움, 고통이라는 것은 통증이겠죠, 그죠?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허리의 통증은 이런 것을 해결하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장비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냐 하면은 척추 안에다가 특정한 전기 자극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기능이 있냐 하면은 자,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라는 것은 어떠한 그 감각신경의 전기 신호 관련이 있겠죠, 그죠? 우리 몸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서 이 척추의 통증과 관련된 감각신경의 전기 신호가 생성이 될 때 그곳에 맞춰서 그 신호를 억제하는 신호를 자연 발생시키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의 통증 신호가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장비고요. 자, 그다음 자, 요 그림은 뭐냐 하면은 요거 이제 코그니 핏이라 부르는 요건 이제 앱이 되겠습니다. 어플이 되는데 요건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인지 기능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지 기능에 해당되는 것은 뭐 주의력에 대한 것, 또 어떤 기억력에 대한 것, 문제 해결력에 대한 것,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측정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떨어진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훈련시키는 어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의 이름을 이제 코그니핏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좋은 소식은 이 코그니핏은 무료 어플입니다, 여러분. 무료 어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을 꺼내서 앱스토어에서 코그니핏을 검색하시면은 이 어플이 있고요. 이걸 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을 깔아서 자기의 인지 능력을 직접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뭐 기억력이라든가 주의 집중력, 뭐 어떤 반응 속도, 문제 해결력
공간 지향적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검사를 할 수가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도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앱을 이용한 이런 소프트웨어를 요즘에는 이제 뭐 디지털 치료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게 되면은 이 여성분이 있는데 이 여성분 사진에 보게 되면은 옷에다가 지금 어떤 장비를 하나 지금 달고 있죠, 그죠? 그죠? 예. 이 장비는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냐 하면, 우리가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 혹은 심리 상태라든가 몸의 상태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분류할 수 있냐 하면은 긴장하고 있는 상태와 이완하고 있는 상태로 크게 사람의 몸의 컨디션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긴장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몸에서 교감 신경이 흥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편안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몸에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결국에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 두 가지 신경의 조절에 의해서 상태가 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심호흡을 하라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가 심호흡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심호흡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 중에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게 편안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기구는 어떤 의미를 지닌 기구냐 하면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 하면 우리가 긴장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몸이 좀 경직되어 있거나 이러한 심리적인 혹은 정신적인 상태일 때 그때 그거에 맞춰서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스포츠 제어과 관련한 그 영역에서 이러한 메타버스 헬스케어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가운데 어떤 커다란 기계, 어떤 그 기계의 모습이 보이죠, 그죠? 이 기계를 보시게 되면은 사방으로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네. 이 카메라를 이용해 가서 무엇을 하냐면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촬영해서 무엇을 하냐 하면은 어떤 몸의 자세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운동 상태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와 운동 상태를 파악을 함으로써 이 사람의 근골격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좀 날이 더워서 자켓을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 기계는 바로 저희 학과 스포츠 재활학과의 교수진이 개발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 중에 어떤 만성적인 근골격 통증이 있죠, 그죠?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어린 학생들은 몸에 어떤 근골격계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드물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는 평소에 목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어깨나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도 아마 이 중에서 계시겠죠, 그죠? 사실 저도 안 좋은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리가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은 보통 허리만 보죠, 그죠? 하지만 어떤 사람의 허리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허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발목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발목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무릎을 거쳐서 골반을 거쳐서 허리 구조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근골격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몸 전체를 봐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사람의 몸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게 하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퇴화되는 근육이 어떤 부위에 있는 근육일까요? 네? 허리, 네, 그죠? 허리에 있는 근육도 이제 퇴화가 되는데, 근데 이제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의 엉덩이 근육이 퇴화가 됩니다. 자, 우리의 엉덩이 근육은 하체와 상체를 연결해 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근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엉덩이 근육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걸음걸이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서 있는 자세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엉덩이 근육 하나만으로도 우리 몸 전체 어디든 근골격에 불균형이 올 수 있고 우리 몸 어디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인간의 눈으로 검사자 모든 걸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또 우리의 어떤 근육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 번에 다 우리가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에 더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 처방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인공지능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내용들을 환자 개개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은 그 스마트폰의 피드백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 어떤 운동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네. 자, 여러분들은 모두 다 지금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죠, 그죠? 자, 근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개발한 컴퓨터를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러한 우리가 평소에 갖고 다니는 이러한 일상생활 장비 안으로 이식을 한 거죠, 그죠? 자, 여러분 혹시 그 최초의 컴퓨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최초의 컴퓨터 이름이 뭐죠? 네? 아, 네. 다들 교양 수준이 되게 높으시네요. 네. 애니악이란 컴퓨터죠, 그죠? 그 애니악이란 컴퓨터는 정말 집채만큼 큽니다. 근데 그 거대한 컴퓨터가 퍼스널 컴퓨터 크기로 줄어들었고 그 퍼스널 컴퓨터가 지금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퍼스널 컴퓨터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다 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커다란 이러한 이제 그 인체의 근골격계를 측정하는 이러한 장비, 요 장비를 가능한 축소시켜서 우리 일상생활의 도구 안으로 이식시키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의 그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스마트폰이 있죠, 그죠? 그리고 보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자기를 모습을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마트폰은 다 카메라가 있죠, 그죠? 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의 몸이 올바르게 움직이고 있는가, 또 우리의 몸에 어떤 자세의 문제가 있는가를 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자신의 근골격 상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한 이후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바로 이런 식의 피드백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피드백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해설해주고 그것에 더해서 어떠한 운동을 해야 되는가까지 알려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환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의 주치의도 이제 함께 이 데이터를 공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처방을 받고 뭐 약이나 주사나 시술이나 이런 처방을 받고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달이나 뭐 두 달에 한번 의사를 만나겠죠, 그죠? 그때 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시술을 받은 이후에 실제로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실시간 데이터로 축적을 해서 사실 의사는 환자와 직접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 것만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사실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메타버스 환경을 통해서 그냥 실시간으로 아무 때나 원하는 시간에 둘이 만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또 제가 수행 중인 연구 제목이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맥킨지 운동 및 평가 시스템이라는 것인데, 자, 지금 여기 계신 여러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또 어르신들 중에서 좀 허리가 불편하신 분도 계시죠, 그죠? 아마도 계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허리가 별로 허리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좋은 운동, 과학적으로 검증된 가장 좋은 운동을 이제 우리가 맥킨지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맥킨지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 하면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뭐 이런 식으로 허리를 이렇게 펴는 운동입니다. 누워서 허리를 펴는 운동.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면 뭐 맥킨지 운동하는 법이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맥킨지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허리에 가장 좋은 운동인데, 자, 근데 이제 이 운동을 제대로 수행을 그러려면 이제 뭐 이런 어떤 운동 전문가의 좀 지도를 받아야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운동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다고 해도 다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집에 혼자 있을 때 혼자 운동을 수행하려고 하면은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수행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또 왠지 동기부여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헬스케어 기술은 어떤 식으로 지금 적용이 되냐면은 요 기구를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몸에 부착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과연 우리가 정확한 각도로 운동을 하는지를 측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각도로 몇 번 운동을 했고 또 현재 어떤 몸의 어떤 통증이라든가 변화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뭐 병원이나 여러 어떤 뭐 재활운동 센터에서 트레이너의 어떤 지속적인 개입이 없이도 우리는 스스로 정확한 자세로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데이터도 자기의 치료자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환자에게 어떤 처방을 하고 예후를 관찰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 하면은 이제 보통 환자가 의사를 뭐 한두 달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의사가 이제 환자에게 물어보겠죠. 환자분에게 뭐 평소에 뭐 운동 꾸준히 수행하셨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묻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경우에 환자분이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뭐 기억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는 왠지 그동안 제대로 실천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자기 주치의가 좀 언짢을 것 같으니까 막 좋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스마트폰이 모든 걸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환자에게 어떤 뭐 의사의 개입이 필요할 때 그때 또 실시간으로 의사와 환자를 연결해 주는 것이 또 이런 스마트폰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헬스케어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우리 의학의 근본적인 4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첫 번째, 의사의 지팡이라는 것. 이것은 환자와 의사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만날 수 없는 어려움을 의미하죠, 그죠? 그런데 이런 메타버스 환경을 통해서 의사는 언제든 환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이 의사의 역할을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정밀한 처방. 자, 우리가 뭐 전날 충분히 잠을 잤는가, 또 평소에 혹은 오늘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에 따라서, 또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에 따라서, 혹은 우리가 좀 매연이 심한 도시에 있었는가, 아니면 좀 공기가 좋은 그런 교외에 있었는가에 따라서 몸의 컨디션이 계속 변하게 되고 그때 필요한 처방도 계속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근데 병원에서는 그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우리 몸에 장비하고 있는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처방의 문제도 우리는 해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과의 예측이라는 것, 우리의 몸의 그 상태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현대인의 어떤 몸의 상태, 또 예후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 문자로 계속 날라오는 카드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카드 내역을 보면 뭘 먹고 뭘 했고 어디 가서 뭘 했는가를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 내역에 대한 빅데이터, 그리고 또 그것에 더해서 여러분들 평소에 뭐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죠, 그죠? 근데 요즘에 여기 있는 어린 학생들 그런 유튜브도 잘 안 보고 뭐 인스타그램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무엇을 보는가, 그리고 또 평소에 어떤 댓글을 쓰는가, 그것 가지고도 그 사람의 심리 상태와 정신 상태와 사회적 상태를 예견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시스템도 이미 지금 구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모든 총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의 건강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예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질병의 예방의 문제. 자, 이 질병의 예방의 문제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실천의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뭐 허리 통증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가 지시하는 평소 꾸준하게 어떤 운동을 하세요라고 지시를 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는 환자는 매우 드물어요. 왜냐하면은 의사가 뭐 이렇게 매 시간 와가지고 자기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앞으로 누가 해준다? 바로 자기가 평소에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뭐 반지든 아니면 시계든 이런 모든 웨어러블 장비들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주면서 우리는 계속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건강한 삶의 실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것을 통해서 지금의 이러한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이런 의료 유토피아의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보게 되면 그분이 염원했던 의학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메타버스 시대의 이 메타버스 의료 시대의 주역이 누가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이제 그리스 시대 의사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무엇을 짚고 있죠? 지팡이를 짚고 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시대 의사의 모습인데 이 그리스 시대 의사나 아니면 현대 의사나 물론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문제에 대한 극복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시대, 이 시대에는 뭐 인공지능, 또 웨어러블 기계들, 또 로봇공학, 또 빅데이터, 또 헬스케어 디자이너,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영역의 학문들이 융합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의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의료적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는 의료의 주역이 사실 의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진단하는 시스템이 지금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 의사와 인공지능 의사의 그 진단 정확성을 비교해 보면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보다 훨씬 진단을 정확하게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미래 시대 의료의 주역은 사실 의사가 아니라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가, 웨어러블 IoT 개발자, 로봇공학 연구가, 헬스케어 UI UX 디자이너가 의료 혁신의 주역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헬스케어 UI UX 디자이너는 뭐냐 하면은 다양한 헬스케어 기술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정말 사용자가 정말 편안하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플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디자이너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을 바로 헬스케어 UI UX 디자이너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어떤 이런 의료 산업 쪽에서 의료계에서 활약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을 지닌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모두가 의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지금 설명드렸듯이 결국 의료 시대의 주역은 이런 다양한 이런 첨단 과학의 전문가들이 앞으로 의료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은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 의대에 가고 싶지 않고 원래 컴퓨터를 전공하고 싶었는데 뭐 부모님의 강요로 이제 뭐 의사가 되신 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현대 시대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계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꼭 의사 될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 전문가가 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길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료 유토피아가 실현되게 되면 이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